오늘 진행되는 금년도 첫 포럼의 주제는 사회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자는 사회의 가치, 신뢰, 사회 품격 등의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인 사회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움에서 항상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민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세포가 생성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 리더십을 통해 사회의 가치, 즉 사회의 품격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포럼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공공 리더십을 통한 사회의 가치 형성과 사회의 품격 향상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설을 시작하기 앞서 성경룡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7차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을 이곳 세종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회의 품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리더십. 세종이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 수도가 된 지도 벌써 한 7년, 8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세종은 새 행정 수도로서 정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사회의 질이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마음 씀씀이가 질적으로 좀 고양돼서 전 세계 어디서라도 우리나라를 올 때 지금까지는 보면은 뭐 기생충 같이 영화 이런 거 잘 만든다, 뭐 노래 이런 거 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행정도 잘하고 또 사회 전체 수준을 높이는 이런 일에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를 세종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 이렇게 잡았는데 초기에는 주로 경황이 없어서 주로 서울에서 행사를 하다가 최근부터는 한 번은 세종 한 번은 서울 이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마음속의 뜻은 세종이 앞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철학이나 또 학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모든 면에서 세종이 중심이 되고 전국에 어디에 살더라도 이곳에 와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의 품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제 제가 밤에 미리 그 원고를 받아서 읽다가 우리가 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사회의 품격이나 제가 주장해온 혁신적 포용국가나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 식으로 이해하면 국가가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포용성의 정도를 높이고 또 혁신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동시에 해가면 경제도 역동적 경제를 만들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품격 그러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됨됨이, 그릇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김진현 장관이라고 과기부 장관도 10대 총장도 하신 분이 신문에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을 많이 이렇게 조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인데 선 인프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돼야 된다. 선진화를 얘기를 하는데 앞설 선자가 아니라 착할 선자를 써서 선진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선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 인프라라고 하고 그게 포용, 그다음에 관용, 평등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걸 그 OECD 지표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한국은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그 개념을 조셉 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치학자는 그 소프트 인프라라고, 소프트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는 김진현 총장이시고, 사실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킨 거는 조셉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사회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의인화를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사회 품격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데,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직업이나 지위도 봐야 되겠지만 인품도 꼭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사회 품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와 품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공 리더십과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들 하셨는데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재생산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고요. 70년대에 100만 명씩 태어나다 이제는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공동체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이나 행복감의 추락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그게 심각한 제도에 대한 이 불신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이제 고령화의 추세인데, 지금은 일하는 인력이 많지만 아마 205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될 사람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인구 보너스가 인구 오너스로 바뀌는 상황을 이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07년 이후에 152조 원을 썼다라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행복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UN 보고서에 54위, 5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행복감과 국민 소득 간의 차이가 없다. 이스털린 역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일본과 별 차이가 없고요. 유럽에서는 이태리나 포르투갈, 스페인보다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프랑스, 영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긴장 관계가 생기기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에 가니까 원화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음식값 특히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여름에 강릉을 갔더니 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화의 구매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는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감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를 들면 GDP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남는 잔차를 가지고 본다면 한국은 경제 성적에 비하면 행복감이 매우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그렇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GDP는 낮은데 행복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행복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행복감에서의 큰 격차, 국가 수준에서 그게 뭘로 설명되느냐를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회의 품격에 해당이 되는 그 사회의 신뢰라든지 혹은 젠더 이슈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매우 많이 설명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성장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요 역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980년대에 KDI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60%에서 많으면 80%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변화가 없는데 20%가 안 됩니다. 정당들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 illegal child죠. 굉장히 자학적인 표현인데 서민으로 대부분이 인식을 한다는 것은 중산층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해봤더니 중산층의 기준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가 뭐냐면 몇 년 전 조사를 한 건데요. 자산은 한 10억쯤 되고요. 연봉이 한 7, 8천쯤 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니까 강남 8학군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3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청의 자료로 보니까 소득이나 자산을 보면 2% 내지 5% 해당되는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서민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층적인 자신감이 결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가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선진국이라고 대접을 받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이 박탈감과 불행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그 듀르케임이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습니다. 급격하게 이 자살이 급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이슈로 환원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사회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일종의 웰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웰빙이 개인적인 수준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의 웰빙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소가 할 수 있는 웰빙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다 빨간불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그런 특히 강하게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같은 그래프에 그릴 수 없어서 중간을 끊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일들이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OECD의 이 Korean Society at a Glance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 이외에 사회의 웰빙에 해당되거나 혹은 삶의 질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다 빨간불입니다. 대부분이 다 최하위 수준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끝에 성장의 끝에 도달하고 있는 박탈감과 불행감과 치솟는 자살 민주화 이후에 겪고 있는 정치에 대한 엄청난 냉소와 불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요의 역설이자 민주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보면 국가 경쟁이 물론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아주 세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양적인 투입에 해당되는 거 잘합니다.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지표 아주 좋고요. R&D 투자 좋고 그 다음에 SCI 논문 많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5G를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요. 뭐가 문제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와 관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바닥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규제의 질, 노사관계, 그 다음에 기업윤리,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의 수준, 교육의 퀄리티. SCI 논문은 많은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이 실제 연구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이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 보면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고투입 대비 저효율 시스템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서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구조적인 겁니다. 한 큐에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이라는 것이고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 경제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비결이 뭘까? 사실 그동안의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보면 한마디로 제도적 상보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 제도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군대식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대식의 교육, 군대식의 직업훈련, 군대식의 공장체제, 군대식의 국가 경영 같은 것들이 놀랍게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장을 가능케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그게 다 깨졌습니다.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가 심화가 됐고요. 아주 과하게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노동자들의 40%밖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이렇게 이중 구조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이 IMF에서 이 소개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되어 오던 경제의 체질, 이게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따로 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갖다 붙인 유럽식의 이 조합주의 시스템, 코퍼레티즘이죠. 그러니까 이 노사정 협의회 같은 방식은 덜렁덜렁 따로 놉니다.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노는 방식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제 한 20여 년 이상 유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풀지 못하고 다 땜질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본주의 다양성론을 연구하는 그 피터 홀과 그 이 제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제도를, 경제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이 영미식의 자유주의죠.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조율하는 걸로 제도적인 호환성이 높은 나라와, 그 다음에 상당히 스테이크홀더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계 중심으로 가는 독일식이나 이런 식의 이 자본주의를 비교했을 때, 호환성이 이쪽이 어느 쪽이 되든 호환성이 높은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높았다. 그런데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에는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데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에는 경제의 가치였습니다. 성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물 효과로 이게 가능했습니다. 87년 이후에는 정치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민주화를 통하고 직선제를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주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학에 있어 보면 더 민주화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다 총장도 이제 거의 직선제로 이렇게 가고 하는데, 권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성장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탈산업화가 된 이후에 더 성장을 하려면 공장은 자꾸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옮겨야 되고, 여기에는 디자인 기능과 금융 기능과 이런 것들만 남게 되면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고용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까 이 착할선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고 사회의 품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 저는 분노로부터의 해방이다. 그 같은 동료 중에 전상희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헝그리 사회가 앵그리 사회가 됐다. 모두가 모두에게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사회의 품격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론적으로는 1시간 이상의 강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체론적인 사고로부터 관계론적인 사고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로부터 집단을 중시하는 어떤 전체주의, 이 두 가지의 그 함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커뮤니테리언이지, 그러니까 이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느 한 사회의 사회성,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발전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아이디어하고 통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차원이 있고요, 위아래 차원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은 체계,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는 생활세계입니다. 하버마스나 락우드식으로 표현을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숨쉬고 소통하고 느끼고 자기 의견을 표출을 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기량관계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하버마스는 시스템이 너무 강해지면 생활세계가 식민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활세계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이건 내란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생활세계 내에서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에 의해서 시스템의 경직성이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좋은 그 사회의 품격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위아래로 나누어 보면, 위아래는 구성과 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로 가면 이건 거시적인 거죠. 그 집단과 공동체가 개인을 완전히 누르면 질식이 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각 개인들이 각자 도생을 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래알같이 된다. 곤란하죠. 그러니까 각 개인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가치와 규범과 목표를 내면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는 개인들을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회의 통합성과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치를 구현을 해본다 하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롤스가 얘기한 분배적 정의죠. 그 사회에 있는 누구도 최소한의 보호와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냐, 위험한 사회냐라고 하는 걸 가리는 가치가 될 것이고요. 밑으로 가면 이게 이 평등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얼굴 색깔이나 젠더나 다른 이슈들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똑같이 사회의 서비스나 이 기회에 접근 가능한, 그게 잘 되는 사회가 포용사회고요. 안 되면 차별사회입니다. 오른손 밑으로 가보시면 영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활력 있는 사회냐, 무기력한 사회냐, 이 가치가 여기서 나오죠. 오른손 위로 가면 그 시스템과 생활 세계에서 얼마나 서로 연대할 수 있느냐. 연대의 토대는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 사회냐, 불신 사회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품격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활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위험하고 차별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불신이 가득 찬 사회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틀을 조금 지표로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과 시민적인 역량을 갖추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호를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개인의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늘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해당이 되는 게 복지와 안전망의 역할이죠. 밑으로 가는 것이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의 역할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인 참여고 자기 개발이고 위로 가면 오른쪽 위로 가면 응집성, 통합성,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품격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경쟁에 있어서 보면 그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X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보호 기능입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노동시장,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긴 했는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위험 회피 경쟁을 합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줄을 서겠습니까? 안전한 걸 찾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공공부문의 시험에 안정이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경쟁을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 결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이 한 2,000건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50만 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창업을 회피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역능성.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 두 차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이지만 정작 투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 믿느냐? 추천서를 믿지 못합니다. 추천서를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 있고 점수화돼서 0.01점이라도 높아야지 승자가 되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반면에 투명성이 높고 그 다음에 참여가 활발한 곳은 추천서 문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임 교수를 뽑을 때 지도교수 추천서는 A4 용지로 3장, 4장 이렇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언제 만났고 장점은 뭐고 특징은 뭐고 버릇은 뭐고 잘한 건 뭐고 고쳐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쫙 얘기를 해주니까 읽는 사람은 마치 그 사람과 몇 년 안 것처럼 머리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교장 추천지를 해가지고 제가 받았던 추천서는 굉장히 안전한 추천서입니다. 뭐냐면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효성이 지극하고 봉사활동에 철저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형용사를 10여 개를 붙여놓은 그런 학생이에요. 모든 학생 추천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누구를 교회장 추천을 했느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점수 평가를 해서 그중에 0.01점이라도 가장 높은 사람을 추천을 해야지 뒷말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수행평가, 학종을 둘러싼 수시 중심이냐 정시가 좋으냐라고 하는 논란의 이면에는 바로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 이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신뢰의 문제. 불평등과 불신은 서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등과 신뢰도 서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불신이 더 커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이 표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사회품격에서 시민사회 역량이라고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사회응집성, 투명성 이거하고 정치적인 참여 역능성 차원이고요. 이쪽이 복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회기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 두 개가 비례하는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복지를 하는데 시민 참여가 높은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 복지 국가들입니다. 영미형 국가들은 철학이 다릅니다. 역량은 돼 있는데 복지 투자를 덜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역량에 비해서 조금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의 변화 없이 이쪽으로만 올라가면 어디를 만납니까?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경로를 만납니다. 저는 아직은 재정에 심각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런데 시민사회 역량의 제고와 결합되지 않은 재정의 확충은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친화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공공 리더십인데, 저는 이게 공공성과 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화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공화의 핵심이 커먼웰스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인데, 그 공공성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면 공개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공공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어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공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 같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사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이 공공성의 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 재난에 있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간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준비한다는 상태에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잘 정리돼서 인상 관리를 하는 무대의 역할이 아니라 커튼을 확 젖혀가지고 무대 이면의 적나라한 그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민낯을 본 거죠. 그 민낯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성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30여 개 국가들을, 33개 국가들을 가지고 공공성을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 이렇게 놓고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꼴찌였습니다. 그 공공성이 재료라고 하는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미시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아까 과도한 레드킹 경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의 세계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의 가치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경쟁이나 효율성도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협동한다든지 연대한다든지 혹은 남들을 배려한다든지 하는 가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국은 오로지 경쟁입니다. 경쟁이 압도적으로 중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가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마치 모래알과 같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이 재난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난들, 그 재난들을 보면 대개 95년, 6년 이때 보면 굉장히 많은 대형 사고들이 있었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가 되고 하는 이런 사고들을 분석을 했을 때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절약한 비용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일종의 제때 지불하지 않은 이자처럼 불어나다가 나중에 만기 도래돼서 청구를 하면 그게 무너지는 걸로, 건물이 무너지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처럼 국가 부도가 나는 이런 경향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남태령역을 지나가다 보면 불이 꺼집니다. 왜 꺼집니까?
건설을 할 때 서울시 구역 내를 책임진 지하철공사와 밖을 책임진 철도청이 합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직류, 한쪽은 교류, 한쪽은 좌측, 한쪽은 우측 통행. 어떻게 됐습니까? 죄 없는 전동차가 경계를 지날 때는 아주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든 또아리구를 지나면서 가속도로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직류 교류를 바꿉니다. 그래서 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묘기 대행진을 하는 지하철을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가 왜 생겼습니까? 풀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응급 통신망의 규격이 다 정부 부처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똑같은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조정의 실패. 그러면 공공부문이 공유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처의 기주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 지역의 기주가 심해지면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한다. 그런데 세월호 대구 지하철 사고를 보면서 그 사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거는 그동안 숙성형 사고에서 단순 증폭형의 사고로부터 돌발형 사고로 간 거다라고 저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세월호 사고를 보고서 정말 낙담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과거형 사고로 돌아간 전형적인 90년대형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의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공유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통계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의 역할이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관급 기관이고 장관급 기관에 통계를 달라고 그러면 빠꾸 당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공급자 중심의 통계들을 모아놓는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정책 수요자의 눈으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이런 게이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정보와 기준과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나서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사회적 기업,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고용 창출하고 동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가치들 중에 일부만이 이 인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과거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가졌던 강한 정부의 영향력,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뭘까? 저는 인내 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기준과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그게 뭘까? 저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결국은 측정의 기준치를 제공을 해주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조직과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이 측정되고 교환되고 투자되고, 그래서 임팩트를 늘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정교한, 그러면서도 인내심을 가지는 투자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정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가치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 과거에 GDP 개념이 단일한 발전의 척도로 시작을 했던 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부터 환경적 가치로 확산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나라들마다 보면 이걸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인데, 호주의 경우에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이 방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SDG 굉장히 좋은 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요 지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역시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국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 결정과 연동이 되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웃소싱의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의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이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공공 리더십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처방 사이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는 뭐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안적인 가치, 예를 들면 분권 혹은 포용, 균형,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급합니다. 임기 내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의 역효과가 나는 정책들을 막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화해가지고는 풀 수 없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만으로 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시스템과의 그 고용의 정합성의 문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대학 교육 혁신을 한다는 것도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권을 해야 되는데 분산으로 그치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메르켈하고 슈레더하고 많이 대비를 하죠. 슈레더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과 스테이츠먼이죠, 경륜을, 경세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슈레더가 했던 것은 결국은 하르츠 개혁을 했는데, 자기 지지 기반이었던 진보적인 노동조합이나 지지층의 지지를 잃어서 권력을 빼앗기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독일에서 꼭 필요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메르켈은 나중에 독일의 번영이 바로 이분 덕분이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정파는 달랐지만 공통의 미래에 대한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의 방향을 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단지 정권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과는 급이 좀 다른 스테이트먼의 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굉장히 많은 갈등들은 어디에 기반을 하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신의 문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 심판을 선수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판정에 불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느냐? 결국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로 나눠보면 분모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갈등의 그 소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소지는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특별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의 문제 심각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더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어나 완전히 종교나 인종이 다른 그런 다인종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많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우리 수준의 그 복지와 공정성을 가지고 풀기에는
끌어넘치는 이런 현상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제도화된 갈등을 풀 수 있는 장치. 저는 그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밖으로 끌어넘칩니다. 국회의원들이 촛불과 태극기를 따라다닙니다. 이건 정말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오히려 밖의 갈등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갈등의 그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보다 더한 갈등 속에서도 풀어나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파타이트 정책을 수백 년간 하면서 1,00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백인 정권에 의해서. 그런데 민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을 해소한 나라들의 비결을 보면 그 해소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결국은 타협의 정치, 타협의 예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원칙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세계관과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비전을 만들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그 사회의 방향타를 이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리더십. 저는 이게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갈 길은 굉장히 아주 멀고 그런데 모두는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화가 나 있고 그 안에서 해법은 보이지 않고 하는 이런 답답함들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닌가.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멀리 보고 이제 당장 우물에서 숭늉을 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이런 리더십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공공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리 안 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제17회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